자, 이번에 우리가 만나볼 파트는 외지적 관점입니다. 외제 외자, 바깥 외자다 있을제. 그러니까 작품 내부가 아니라 작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external perspective, external, 바깥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외지적 방법 혹은 상대론적 관점이다. 키워드는 작품 감상의 관점, 외적 요소 동그라미 혹은 수용론, 무언가 독자가 어떻게 수용할래, 어떻게 받아들일래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다른 말로 상대적이다 라고도 이야기한다. 정의는 작가나 시대적 배경, 독자 등 작품 외부에 있는 외적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관점인데, 그쵸?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게요. 크게 표현론, 작가론이라고도 해요. 반영론, 현실 반영이죠. 효용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나에게 어떤 유용함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되게 구별, 말 자체는 어려운데 구별은 어렵지 않아요. 자, 기출선제 한번 볼까요? 여기 블라블라 셜라셜라 있지만 여기 이런 단어 보이나?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겠군. 그러면 이 중에 뭐지? 표현론인 거지. 또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주변에 대한 관심조차 줄 수 없는 민중들의 모습을 통해 삭막한 현실,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야? 얘는 표현론이 아니라 반영론을 보겠다는 거고, 글쓴이 누구죠? 작가죠. 이렇게 작가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은 이렇게 선지 안에 명확한 단어가 있어. 만약에 이제 개꿀팁 들어갈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이거 다 보이시죠? 글쓴이는 블라블라 하는 거 보여요? 여기서 글쓴이란 단어를 내가 지웠어. 뿅 지웠어. 이렇게.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것만 읽어볼게.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해석되겠군, 이렇게 얘기했다면, 글쓴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시적 화자인 것처럼 보여줘서 외제론이 아니라 내제론적 관점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기술한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제론과 외제론은 한 끗 차이야. 이렇게 작가라는 단어가 혹은 독자라는 단어가 혹은 현실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대부분 그냥 내제론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런 단어가 있으면 이건 외제론이야 라고 시험 볼 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되게 좋은 팁이니까 꼭 기억해라.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주변에 대해 관심조차 줄 수 없었던 민중들의 모습을 통해 삭막한 현실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반영론 관점에서 접근, 외제론 관점에서 접근한 거지, 만약에 현실이란 단어 없이 삭막함을 드러내주겠군 이렇게 했으면 이건 무슨 논이야? 그냥 내제론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별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 표현론은 작가의 체험, 사상, 그리고 작가의 전기, 일대기,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글 읽는 태도가 표현론인 거고,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 배경, 역사적 상황, 사회상, 크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전후 문학이 있을 것 같고, 1960년대 4.19 혁명을 기점으로 반독재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때 5.18 민주항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겠죠. 그런 사회상들이 나오면 반영론이다,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뜻인 거고, 효용론이라는 건 내가 독자 입장에서 어떠한 교훈을 느끼는지, 어떠한 깨달음, 뭔가 필이 왔어, enlightenment를 느끼는지 중심으로 막 이거를 보고 너무 슬펐어, 이 글을 보고 감동받았어, 이 글을 보고 나 앞으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의지력을 기르게 됐어, 이거 다 뭐야? 효용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외제론에 있는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외지적 관점이 있는데 윤동주의 자랑스러운 추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 우리가 그냥 내재론으로 해석하게 되면 속속이기 때문에 열거법을 사용했다 혹은 뭐 컴마를 사용해서 뭐 뭘 얘기했다, 과거시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이런 거 다 빼고 외제론 쪽 관점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작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나타나는 비둘기는 작가인 윤동주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순수한 모습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식의 해석이 된다면, 이거는 외제론적 작품, 다시 말하면 표현론으로 해석이 된 거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사랑스러운 추억이죠. 윤동주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어떤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이때 그림자라고 하는 건 자신의 분신이니까 일제강점기에 살아갔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소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외제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예시2 가볼까? 신동엽 선생님의 껍데기는 가라요. 이 껍데기는 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신동엽 선생님은 1967년도에 아마 이 작품을 발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야? 4.19 민주항쟁, 그죠? 4.19 어떤 반독재주의에 대한 항쟁 이후에 나온 시기 때문에 어때요? 껍데기는 가라. 이 껍데기를 뭐로 해석할래? 그러니까 독재로 해석해야 되겠지. 꺼져버려. 이때 4월이 뭘까? 4월 19일 4.19 혁명을 뜻해. 이런 식으로 선지나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뭘 중심으로 해석한 거야? 반영론적 관점에서 한 거지. 반면에 뭐 신동엽 선생님의 일대기라든지 집안은 이랬고 가족 구성은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표현론적 관점인 거고.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 그래. 우리도 4.19 혁명의 그러한 어떤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혁명적인 생각을 가질 거야. 나 당장 뛰쳐나갈 거야. 나 광화문 갈 거야. 이런 식의 내가 독자로서 얻는 게 있다. 이걸 뭐라 그래? 효용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외제론적 관점인 거야. 알겠지? 선생님, 이 작품 그럼 내재론으로 보면 뭐가 돼요? 껍데기? 그냥 껍데기야. 돼지 껍데기 같은 거야. 4월? 그냥 4월달이야. 이거 4.19 혁명 아니야. 내재론적 관점에서 있어서는 반영이든 작가든 효용이든 이런 거 안 중요해. 그냥 4월은 4월이야. 그리고 뭐가 보여? 껍데기는 가라. 뭐가 보여? 반복법 보이는 것.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느낌 알겠지? 이제 확실하지? 이렇게 자꾸 접근해야 돼.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육사 선생님의 교목이야. 여러분, 이육사 264번. 죄수번호 264번이기 때문에 이육사인 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이러한 작가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이 푸른 하늘은 뭐겠어? 긍정적 소재죠.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의지적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조국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의지,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이때 혼자 설레인다, 꿈길, 광복에 대한 이야기다. 현실 반영한 반영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했더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야, 이거 조국에 대한 어떤 강인한 어떤 열망,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 혹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시련에 대한 어떤 극복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고.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고, 자, 작품 내재적으로는 볼 거야. 그럼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말하라 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 명령어가 들어갔다. 푸른 하늘, 푸른이라고 하는 건 색채어가 들어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한 식의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은 내재론이라고 얘기한다.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야, 나도 이육사 선생님처럼 의지를 갖고 살아갈 거야. 이 불편한 이 현실 세계 한번 바꿔보겠어. 나도 이런 시를 써보겠어.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제론적 관점. 외제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작품 제목은 굉장히 기네요. 신석정 선생님의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면 아르십니까야? 아십니까? 아니고. 제목부터가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이제 내재적 관점을 갖고 있는 시이긴 한데요. 신석정 선생님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 자체를 어떻게 일제강점기로 해석할 수 있고, 어머님,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이때 먼 나라 어때요? 지향점, 인생의 소망이라든지 내가 가고 싶은 이상향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석한다면 광복 이후의 세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외제적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 거지. 반면에 어머니의 포커싱을 맞춰볼까? 이 신석정이라는 선생님이 살았을 때 엄마에 대한 감정과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나 봐. 그래서 신석정 선생님의 시는 어머니가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머니를 자주 못 뵈서 그것에 대한 결핍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평소의 삶 속에서 어머니가 많은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시 전반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무슨 론적? 작가론적, 다른 말로 표현론적 관점이다라는 거야. 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신석정 선생님의 작품이 하나가 더 있어.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보면 뭐가 나와? 어머님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가를 한 명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시인이 쓴 작품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가론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건 꽤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아요. 한번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작가론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깊은 산림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덜길에 들장미 열매가 붉어서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압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그 먼 나라를 통일된 모습으로 보겠다. 조국으로 보겠다. 라는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반면에 이 작품을 나는 이번에는 내재론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할 거야. 무슨 론적? 내재론적. 뭐야? 어머님 했고 밑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슨 법 쓰였다? 반복법 쓰였다.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두 번 얘기했다. 무슨 법 쓰였다? 반복법 쓰였다. 맞지? 그리고 알으십니까는 원래 아십니까잖아, 얘들아. 아십니까를 알으십니까를 했다는 건 무슨 법 쓰였다는 거야, 이거? 당연히 시적 허용 썼다는 거지. 시적 허용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적 허용이라는 건 영어로 artistic license라 그래. 예술가만 갖고 있는 자격증. 표준어에서 어긋나잖아. 아십니까인데 알으십니까라고 쓰잖아. 근데 이거를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들은 마음대로 시의 운율을 위해서 혹은 시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으십니까라는 시적 허용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알으십니까라는 물음표를 사용해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 혹은 붉은 노을, 흰색, 색채어들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오늘은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고 이 이후에는 진짜 모든 작품에 대한 내용 다 잡을 거다 얘들아. 각오하고 있어야 돼. 넘어가봐. 다음. 이 작품, 두 번째 작품 뭐야?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니다. 이 촛불의 의미를 그죠? 시대적 배경과 해석한다면 반영론적 관점인 거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촛불은 촛불이지 뭐 훅 꺼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내재론적 관점 그죠? 되는 거죠. 제라고 하는 건 언덕이야. 저 언덕을 넘어가는 저녁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되게 표현이 멋있지 않니? 해가 넘어가게 되면 햇빛이 점점점 흐려지지. 옅어지잖아. 그런 것을 표현한 거야. 저녁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한다. 섭섭해하는 건 무슨 법인데? 의인법인데. 방금 나 뭐로 해석한 거야? 내재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거 알겠지? 내재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거 알겠어? 의인법 사용했다. 그리고 해이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이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머님,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색채요. 마침내 이윽고 동그라미. 시를 읽다가 이윽고나 마침내나 결과적으로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표현이라든지 시적 분위기를 바꿔주는 표현이 나온다면 반드시 밑줄 긋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상전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상전환. 하늘이 능금은 사과야. 사과처럼 붉어질 때 처럼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 이게? 직유법. 들어봤어? 직유법.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아. 붉어져 붉은 노을 색채요. 그 새 새끼들은 어두움과 함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경어체를 사용하는데 경어체를 계속 마지막에 사용하기 때문에 운율감이 있다. 나 방금 뭐로 해석한 거야 이거? 내재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거지. 내가 자꾸 내재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외재론도 중요하지만 내재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외재론적 관점, 외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가는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나타나면서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은 일제강점기를 상징한다라든지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도 이상향에 대해서 그쵸? 촛불 아직 켜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상향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꿈을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건 효용론적, 독자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내재론과 외재론 확실하게 구별됩니까? 그런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재론과 외재론을 둘 다 살펴보는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뿅뿅.